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중앙일보 사이드 톱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오는 8월에 한국에 온다는 기사입니다. 세계 천주교회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에 방한한다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인데요. 자, 이 천주교 핵심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 시기는 8월로 정해졌다면서 이 바티칸 교황청과 한국 주교회의가 아직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슬쩍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천주교 핵심 관계자가 귀뜸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은 예상은 가능하다는 건데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교황의 방한 일정은 대회 기간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때도 한국 천주교는 교황청에 교황의 그 방한을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베네딕토 16세가 워낙 그 고령이라서 아시아 여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더구나 교황청은 아시아를 방문한다 해도 한국만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단 말이죠.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나아가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우리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통일,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작년 2월 취임 후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처음인데요. 이 기자회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이란 지적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소통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 전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했던 자랑스러운 불통, 이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네. 자, 조선일보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조선일보가 비판하면은 이건 다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자, 이런 자랑스러운 불통,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비정상과 고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생기면 소통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자,
뭐 기자회견을 하면 뭐 소통하는 겁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은 한겨레, 경향 이런 비판 언론 기자들하고 해야지 뭐 뉴데일리, 동아일보, 또 동아일보의 종편인 채널A, MBC, 연합뉴스 그리고 매일경제 우호적인 그런 언론들한테만 질문을 받았고요. 그 질문 내용도 참으로 답하기 좋은 또 사전에 다 이 조율이 된 듯한 느낌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적어도 소통은 아닙니다. 그 기자들이 저도 참 답답하게 봤는데요. 예. 잠깐 봤습니다만 예. 기자 아니에요. 그 기자들 이름 그 자막이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름도 나왔어요. TV조선을 나왔어요? 제가 봤는데 어떻게 자막을 뽑나 궁금해서 네. TV조선을 봤는데 그냥 기자가 나오자마자 자막이 떠요? 이거 분명히 그렇다면은 기자가 사전에 결정이 됐다. 질문할 기자가 사전에 결정됐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결정되고 질문 다 결정된 상태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이번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예. 아니었고요. 그런데 쇼를 해요. 이정현 그 홍보수석이 말이죠. 저기 손 들었네요. 아무개 기자. 뭐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정말 참. 예, 크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예. 아니 자기 이름 걸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 모르나? 글쎄 말입니다. 예, 참 이게 참 어디 가서 기자라고 정말 자랑하고 다닐 텐데 말이죠. 예, 참. 예. 한번 이따 뉴스의 재구성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경향신문 1면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전문위원을 통해서 경향신문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 요거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수서발 KTX를 만약에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지 않고 코레일이 직영할 경우 2015년에 코레일 영업이익이 804억 원, 2018년에 1,708억 원, 2020년 2,064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2012년 5월에 작성됐고 2015년을 수서발 KTX 개통 첫 해로 잡았습니다. 개통 예정 시기는 지연이 돼서 현재는 201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익이 감소되겠습니까?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 직접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은 개통 첫 해부터 코레일 전체적으로 804억 원의 흑자를 내고 5년 뒤에는 흑자 폭이 2천억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자, 이 코레일이 직영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분리 운영으로 입장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부채를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됩니다. 코레일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코레일의 그 KTX 노선을 분리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짜 노선을 왜 분리를 해가지고 코레일이 다 거둘 수익을 왜 말하자면은 반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3월에 작성한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에서도 수서발 KTX 수익성 예측 시 코레일이 운영하면은 개통 첫 해 1,40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제2공사가 운영하면은 영업이익이 552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할 때보다 연간 8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코레일이 직영을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850억을 이렇게 이득을 본다는 건데 코레일도 안 좋고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그 철도 공공성 유지에도 안 좋은 이런 그 KTX 자회사 설립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보고서에 농축이 되어 있는 네. 메시지입니다. 자, 경향신문 6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코레일은 지난해 3월에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를 작성하면서 경쟁 효과는 없고 향후 민영화의 빌미를 조성한다. 산업 전체의 비효율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자, 시설 투자에 4천억이 예상되고 한 해 850억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운임을 5,500원 도리어 올려야 이게 만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코레일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있다면은 코레일 이사회가 이 손해를 뻔히 알고도 말하자면 KTX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도록 결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정을 내렸다. 이거 형사처벌감이죠. 배임. 이게 바로 배임입니다. 네. 자, 한겨레 일면 기사가 그야말로 활용 점정입니다. 정점인가요? 점정입니다. 점정이죠. 예.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의 신규 업체, 그러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이게 뭐 코레일에게도 안 좋은 건데 왜 하느냐? 이 비밀이 바로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은 수서 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에서 목포, 수서에서 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서발 KTX 자회사로 운영해서 공공부문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음 철도공사의 운영폭이 적자 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철도 민영화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자,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경영,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이 사람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달 12일에 코레일 이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문서로 확인됐는데도 아니라고 하려나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어제도 아니 이거 철도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믿지도 않고 뭐 유언비어에 휘둘렸다느니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뭐 그 밤마다 말이죠. 퇴근해서 뭐 하느냐?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퇴근하신 다음 우리 박 대통령 각하가 뭐 하시는지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한다. 회사 사람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너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박 대통령 퇴근한 다음 뭐 하는지 아느냐? 그 여기저기서 물어본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밤새도록 보고서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여가를 즐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보고서는 안 보셨나 봐요. 이 보고서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이 보고서야말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각각해서. 예. 예. 자, 경향신문 오늘 또 6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역사학회에다가 교학사 오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내용 한 600개가 넘는 그 오류를 알려달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600개가 넘는 그런 오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역사연구회 회원들에게 이제 역사연구회가 메일을 보내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652건 이거 정리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 이게 만약에 교육부로 넘어간다면은 이게 또 교학사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학교에서 잘 정보를 보호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는 빼내려고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뭐 하여튼 역사 교과서 논란을 지금 역사 교과서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백서 만들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그 600개 넘는 오류 정보를 입수를 해서 교학사에다가 건네가지고 교학사 보고 이거 고쳐라.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고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채택을 번복하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재지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교학사나 새누리당 중진 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교과서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 교학사 교과서 거부 운동을 편 학생과 학부모, 진보단체 이들이 한묶음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교학사 교과서를 왜 건드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왜 학생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거부했습니까? 아무래도 역사 교과서가 함량 미달, 현격한 이런 내용상 오류가 상당해서 왜곡 교과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외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왜 안 할까요? 어제 이명희 교수 보니까 무슨 홍위병, 분석행위 이런 말까지 쓰더군요. 예. 조사를 하려면 채택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조사해야죠. 예. 자, 기사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사생활을 파헤쳐서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데요. 성남시장 개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개입 행위 등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다. 이재명 시장과 통화해봤더니 논문 표절이나 가족사를 국정원 정보관들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그것들이 녹취가 됐다. 이재명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체를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앞서서 이재명 시장이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지방선거까지 개입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 공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세한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라면은 결국에는 유력한 야당 단체장 다음에 낙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죠. 사실이라면. 네. 기자회견이 오늘로 예정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대검 공식 홈페이지 역대 검찰총장 소개란에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이면에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홈페이지 역대 총장 코너에 전임 총장들이 처리한 주요 사건 등을 국민에게 소개해왔는데 현재 역대 총장 소개란에는 38대 총장이었던 한상대 전 총장에 대한 설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국민일보의 보도가 나오니까 그 뒤에 다시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15층 대회의실에도 최동욱 전 총장 초상화만 안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 검찰총장이 선임이 됐고 전임 총장이 된 최동욱 총장인데 왜 이 홈페이지에 누락이 됐을까요? 그리고 대회의실에도 왜 초상화가 안 걸려 있을까요?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일보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채모군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조우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증 확보가 안 되고요. 윗선이 발견이 안 되면 결국 수사는 미궁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겨레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주목되는 기사가 바로 경향신문 12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고 그 대상에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우영 행정관의 직속상관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조우영 행정관은 시설 관리 이런 남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이거 권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심은 상당하고 또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 조우영 행정관의 윗선을 보니까 말이죠. 정권의 핵심 실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재만 비서관이란 말이죠. 이재만 비서관 과거에 4대 천왕으로 불렸고 지금은
뭐 3인방으로 꼽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자, 이제 뭐 조호영 행정관의 그 윗선 이재만 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지금 검찰이 계속 찾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조호영 행정관과 그 윗선을 짓는 그런 여러 맥락들, 루트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니까 다이렉트로 이재만 비서관을 직접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한 그 통화 내역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 오늘 상당히 주목됩니다. 검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 지금 하여튼 수사 난관에 빠져 있는데 이거 난관을 돌파 못하면은 이것도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목됐던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닌 바로 질문하는 기자들. 예, 연합뉴스 신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 아닌가? 하여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질문은 뭐하러 하는지. 예, 동아일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가 또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질문이 뭐 이런가? 누가 도둑에게 당신 왜 절도했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 도둑질했다며 경찰이 잡으려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묻는가? 어제 기자회견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것. 채널A 박민혁 기자입니다.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왜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에 대해 사과 안 하느냐, 왜 낙하산 인사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채널A 기자는 결국 다음에 답을 끌어내려 했던 것 아닐까? 이제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장관 또 수석 뭐가 이렇게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에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상대하기 쉬운 기자들만 세워서 답하기 좋은 질문만 들은 것은 아닐까? 라인업을 보면 그런 의심을 안 가지기 힘든데. 네, 연합뉴스의 신지용 기자. 네, MBC의 박성준 기자. 네, 매일경제의 김성걸 기자님. 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님. 뉴데일리의 안정현 기자님. 채널A의 박민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어제 기자회견 어땠나요?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